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 회장 심우정입니다.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 7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은 200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이렇게 모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행사도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보건복지부 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고령친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 좀 참고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국제 제롬 테크놀로지 학회를 한국에 유치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술 대회뿐만이 아니라 쇼케이스 같은 것을 통해서 사용자, 연구자, 학자 모두가 모여서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러한 월드 콩그레스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달은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 금융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금융인데요. 그러나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잘하기는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바로 금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퇴를 앞두고 그리고 또 은퇴 후에 그리고 또 장수 사회가 돼 가면서 앞으로 금융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자산을 불리는 목적, 누구에게는 자산을 지키는, 누구에게는 있는 자산 가지고 잘 사는, 그리고 누구에게는 안전하게 유지하는, 그리고 누구는 잘 사용하고 뭐 은행이든 뭐 인터넷이든 뭐 여러 가지 금융 그런 그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잘 사용하는 그런 것이 또 중요하고 또 경제적인 뭐 학대 뭐 이런 것까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시니어의 특성을 반영한 그리고 또 심리를 반영하고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금융에 관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귀한 네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형종 전문위원님 그리고 김동혁 사무님 그 다음에 정원훈 이사님 그 다음에 손우철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7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가능 경영 시대의 금융기관의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형정 전문위원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지내시고 지금 웰스에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개척을 해오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형정 위원님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형종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저는 지속 가능 경영 시대 금융기관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형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재무설계 분야 책을 썼고 또 고령화 관련 책도 이제 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커리어 그리고 또 기업 혁신 문제 그리고 이제 지금 10번째 저희 어떤 저서로 예스 경영에 관한 책을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스 경영이란 책을 쓰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한편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아주 우리 인류의 사회에서 중요한지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저랑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 고령사회를 위한 금융기관 혁신. 이렇게 고령사회에서 금융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고요. 두 번째는 그중에 고령시대에서 금융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그리고 최근 금융노년학에 대한 학문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좀 보편화되고 있지만 이웃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고령자에게 어떤 금융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어떤 측면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SDG, ESG란 말이 신문에서 자주 들을 겁니다. 제 지인들에게 ESG가 뭐냐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두세 명 정도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신문에는 자주 나오는데도 ESG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8, 90%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업에서도 당신 회사가 ESG 경영을 하냐 물어보면 그것이 나랑 뭔 상관인데 그건 환경에 신경 쓰는 거 저기 뭐 사회공헌팀에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굉장히 무관심하면서도 영향이 없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데 정말 앞으로 ESG 경영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정말 중요한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ESG를 얘기할 때 SDG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SDG는 바로 UN에서 정한 12가지, 17가지 도달할 목표입니다. 바로 우리가 2030년까지 해결할 17가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고 국제 간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ESG는 그 SDG 목표를 향해서 도달하게 할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들이나 단체들이 할 때 그 과정을 평가하고 분석한 하나의 평가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SDG를 겨냥해서 ESG를 과정으로 평가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ESDG는 누구 하나 남김없이 지속 가능하고 다양성과 포용성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17가지 목표를 정해서 우리 2030년까지 우리 인류 사회가 목표를 향해 도달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분야는 바로 SDG 어떤 그 과정이 평가하는 한 수단인데 그 SDG 그 목표를 분석해 보면 제일 밑에 환경 분야, 그리고 사회과제 문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어떤 기본 이념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예, SDG 목표는 이렇게 17가지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회, 경제, 환경 분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SDG 3번에 보면 건강,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문제를 제시하는 기후 문제, 그리고 이 불평등 문제, 어떤 우리의 인류의 어떤 보편적으로 지향하면서 대의를 위한 중요한 목표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ESG를 해야 되는지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유엔에서 SDG 17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전에 2006년도에는 유엔에서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개념을 정했습니다. 이 유엔은 환경과 사회의 어떤 미래의 어떤 우리 인류의 위기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에 대한 책임 투자, 즉 기관 투자들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ESG 문제를 대책을 보고 돈을 빌려주고 의사결정을 내려라 하는 개념으로서 기관 투자들한테 PRI라는 책임 투자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책임 투자 원칙을 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2006년도에는 63개 기관이 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ESG 대책을 보고 우리는 돈을 주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랬던 금융기관 투자들이 지금 현재 21년 3월 말 현재 3,800개로 늘어났습니다. 국제사회 상당히 거의 대부분 앞으로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많은 그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해서 보고 자금을 운용하겠다 그런 논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관 투자들은 이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는 기업은 앞으로 이런 SDG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기업이 앞으로 이런 SDG를 향해서 갈 때 기관 타주는 그런 기업을 향해서 돈을 주고 평가하는 그게 바로 ESG 경영의 어떤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러면 ESG와 SDG 대체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바로
기업은 SDG 경영, 또 ESG 경영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면서 동시에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통해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또 장기적 생존 전략으로서 또 사업계 창출 기회로서 지금 SDG, ESG 경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지금 SDG 개념이 상당히 지금 전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지금 일본은 SDG는 이미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 단체들 누구나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늦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ESG라는 개념이 이제 작년부터 좀 침투하기 시작했는데 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속으로 물론 제가 뭐 책을 썼고 이 분야 연구를 하고 뭐 그런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대응이 좀 안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SDG는 금융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품이나 대책으로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ESG 재테크를 추진하도록 ESG 펀드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 다양한 지금 금융기관에서 ESG 펀드가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린 채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그린 채권이 여기서 돈이 자금이 모집된 자금은 대부분 환경 문제 개선, 사회 문제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한정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나라 은행들도 지금 ESG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에 금리를 우대해주는 그 대출 상품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이제 임팩트란 이제 상품도 지금 곧 임팩트 관련 투자 상품도 지금 개발이 되고 나오고 있는데 이웃 일본에서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도 이 분야에 이제 어떤 금융 분야의 어떤 대책이 지금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지금 4, 50년간 이런 사회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곧 머지않아 가까운 시일 내에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겁니다. 이미 지방에서 인구 감소가 지금 상당히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은 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사회 과제랑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과제를 지금 테크놀로지로 해결하는 방안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 일본도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어떻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oT하고 AI, 빅데이터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다양한 인력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새로운 상품을 통해서 4차 산업화를 시키는 것, 그리고 그걸 바로 사회적 과제 해결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융기관의 역할은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자의 재무적 니즈, 비재무적 문의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분야를 지금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고령자들이 지금 아직 크게 늘지는 않는데 지금 이웃 일본은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1억 2,500만 중에 3,500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적인 어떤 재무적인 니드하고 비재무적인 니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상품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의료 분야의 간병에만 대응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자산 관리 문제, 그리고 그 IT랑 합성해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하면서 고령자들의 어떤 니드를 해결하려는 어떤 금융기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융 문제로서 중소기업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이 지금 어느 나라나 대기업에 의해서 경제력을 그 나라 좌우하고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이 없이는 대기업이 전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이 튼튼한 중소기업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나라의 경제 성장력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굉장히 난항을 먹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지방의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 생산성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 경영을 돕기 위해서 금융기관은 재무적 측면과 비재무 측면에서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나?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금융기관의 어떤 고령화를 해결하는 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SDG 17개 목표를 고령사회 과제로 한번 이걸 제가 한번 재해석해 봤습니다. 바로 목표 1번 아까 말씀대로 빈곤인데 그 빈곤 문제는 고령사회 전맥에 있을 때 고령사 재무불안 해소다. 그 재무불안 해소는 바로 취업 일자리를 늘리는 거고 또 한편은 이제 세 번째 정신과 신체적 건강 유지로 저는 설정해서 바로 치매 예방 그리고 심신 건강 관리 어, 그런 웰빙 서비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경제 성장과 고용이라는 목표 8번에는 고령 인력을 우리 일자리로 적극적으로 매칭하는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제가 이렇게 설정해 봤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 고령사의 어떤 과제로 ESD를 통해서 한번 렌즈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제사회는 SDG를 향해서 가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과 지금 일본은 이 SDG를 기반으로 한 산업 전반의 목표를 갖고 대의를 갖고 지금 산업별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혀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발표된 SDG를 어느 나라가 얼마나 잘하냐 그 순위를 매기는데 국제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한 28인가 나오더라고요. 일본은 17인가 그 정도고 앞에는 물론 유럽들이 다 차지하고 있겠죠. 근데 이 일본은 지금 은행에서도 이렇게 SDG, ESG에 관한 추진 대책을 이렇게 매년 얼만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 보면은 무려 90%의 금융기관들이 SDG, ESG에 대한 추진 대책을 지금 대책을 설정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SDG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봤더니 이제 아까 말씀 은행별로 좀 전략이 다릅니다.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회사, 뭐 이제 우리랑 마찬가지로 이제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그린 채권 발행을 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아빠 스미트모 신탁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자연 자본 평가를 통해서 대출 기준을 포함한다.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개념입니다. 이걸 잠시 좀 소개하면 뭐냐면 기업이 쓰는 물가 그리고 토지 어떤 그런 대기 모든 자원을 회계로 계산해서 재무제표에 반영시키는 노력입니다. 이것이 이제 옛날엔 지금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TNF단 조직이 만들어갖고 지금 그 기업들의 그런 이 자연자본을 활용하는 걸 회계화시키는 지금 대책을 지금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추진할 겁니다. 아마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갈 것입니다. 이건 한 몇 년간 그 기반을 닦아놨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매북기 파이낸셜 그룹에서 금융노년학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SDG의 대책 개념으로. 네, 바로 그 고령자들에 대한 우리의 인류사에서 어떤 그분들의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 대책으로서 이런 금융노년학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아까 말씀한 또 이웃 일본에서는 지금 지방은행들이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한 대로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지역은 고령화가 되고 젊은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자체도 지금 굉장히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SDG를 통해서 SDG 개념을 통해서 지역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어떤 그런 것을 지금 ESG 금융과 연계해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 활발하게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걸 ESG 금융 대책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ESG 금융 대책이 이제 기업 중심으로 가는데 지금 지자체와 금융기관과 정부 이 세 3자가 지금 ESG 금융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건 대의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저도 계속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고령 사회 금융노년학을 어떻게 우리는 활용하고 있을지 좀 한번 이웃 일본의 사례와 대책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G20 재무장관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모여서 고령화와 금융 포용을 위한 8가지 목표 항목을 채택했습니다. 그건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 금융 포섭이라고 하고 금융 포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고령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금융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이 금융노년학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걸로 규결됐습니다. 예, 금융노년학이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많이 주목을 받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금융노년은 어떤 개념이냐? 예, 금융노년학은 1990년대 전반에 미국에서 지금 탄생한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년학이 이제 사회노년학, 여러 가지 이제 노년학도 뿌리를 여러 가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금융노년학이라는 분야가 이제 또 탄생을 했고, 이 개념을 2017년도에 일본 금융청이 예사롭지 않게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고령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걸 금융기관하고 지금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끔씩 언론에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금융기관에서 그런 검토 작업을 하면서 상품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걸 좀 우리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금융노년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금융과 노년학이 교차하는데, 고령자들의 어떤 경제활동, 자산 선택 문제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학문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그런 연구 영역으로 지금 진전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 아까 일본 개요 대학에서 금융 제론탈러지 협회를 지금 조직하고, 거기 교수분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금융 노년학 관련 논문과 연구를 지금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책자로 책은 내기도 했는데, 그 책을 우리나라에서 좀 번역을 한 2년 전에 했는데, 제가 그 번역 내용을 봤는데 상당히 좀 어느 분이 하셨는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최근에도 또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 분야를 금융기관들이 대거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융노년학의 핵심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 사회 지금 수명이 계속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평균 수명 어떤 저 세상에 갈 때까지 자산을 문제없이 계속해서 금융 기능을 유지하면, 어떤 자산 수명을 늘려서 우리가 세상 웰빙 어떤 삶을 사는 어떤 구조라는 것이고, 또 건강 수명도 마찬가지죠. 수명을 닿을 때까지 건강할 그런 대체. 그것을 생명 수명, 건강 수명, 자산 수명, 이게 세 개를 일치시키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금 어떤 연구 작업과 모든 대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생명 수명, 건강 수명, 자산 수명이라는. 우리 사회에 지금 치매 환자분들이 다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보다 이 분야에 좀 계신 분들이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2020년대 치매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갈수록 빨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의 수가 이제 2030년에는 136만까지 한다는 추정치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인지 기능의 문제가 자산 관리 능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있냐 없냐 여부에 따라 이 자산 수명이 연장시키면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웰빙 삶을 사느냐, 그런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건강 수명과 자산 수명의 관계는 바로 인지 기능하고 상당히 연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이웃 일본을 보면 지금 이웃 일본에는 무려 치매 환자가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지증 유병률이 한 17%고, 치매 환자 수는 2020년 현재 지금 6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이 치매 환자가 2025년에는 730만 명까지 간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75세 이상이 금융자산 전체의 22%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을 가진 고령자가 늘어나면 금융자산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개인 금융자산이 1,848조 원인데, 그중에 75세 이상의 25%가 인지증 환자입니다. 그렇다면 1,840조 원 중에 102조 원을 인지증 환자,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102조 원의 자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쉽게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일본이 이 금융 노년하게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인지 능력이 있을 때 재무관리 능력을 어떤 능력으로 측정해야 되냐.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보통 학자들은 네 가지로 재무관리 능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인식하는 능력,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선택을 개인적으로 표명하는 능력.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재무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인지기능, 즉 치매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여러 가지 금융 자산을 둘러싼 위험한 행동들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자산 관리 문제랑 연결되는데요. 인지기능이 떨어졌을 때 사기를 당할 수 있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금융사기 지금 우리나라도 보이스 사기 얼마나 많이 그 타겟이 주로 70세 이상 고령자들이 대상입니다. 물론 이제 젊은 사람도 당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일정 타겟이라는 거. 일본에서는 지금 고령자 보이싱피스 사기가 지금 10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려 2019년에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 건수가 무려 14,000건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80세 전후의 고령층입니다. 80% 이상의 고령층이 집중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막 살인도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의 사유도 많은데 그거 다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걸 활용해서 지금 어떤 걸 활용해서 그런 고령자들의 어떤 금융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자산 이전 문제. 인지증 상태에서 상속 문제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언을 인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언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뭐 이런 대책 뭐 그것만 아니라 가족에서도 자식과 부모 간의 그런 인지증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물론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자산 배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운용 실적이 떨어질 위험도 있다. 뭐 이런 측면도 제가 아는 어떤 지인 한 분도 지금 은행에 자산이 금융자산 한 10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자기가 치매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지금 관리만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분 의외의 어떤 그런 대책 없는 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고령 투자 고객에 대한 대응을 하는 어떤 대책이 2014년 전후부터 그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증권협회는 고령 고객에 대한 권유에 의한 판매 규칙을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바로 75세 이상이냐 85세 이상이냐 85세 이상이냐 고령 고객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해가지고 고령 고객을 그렇게 정의한 다음에 고령자의 어떻게 투자 상품을 권유하고 그리고 관리자가 반드시 이거 현장 담당자보다 관리자가 승인하는 거 그리고 다음 날 또 한 번 확인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밟는 어떤 그런 투자 권유 의무화 권유 노력 의무 어떤 규정을 지금 마련해놓고 고령고객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작년에 어떤 금융상품 문제로 인해서 고령자들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이런 사례는 업계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고령자 인지증에 대한 대책으로 조기 예방을 하거나 유언 작성을 사전에 갖고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그분의 인지 능력을 평가해서 유언이 효용성이 있냐 그런 문제도 대응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고령자를 대응하는 금융창구에서 은행 서비스도 지금 계속 선진국에서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기술로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이제 보이스피싱 또로 인해서 ATM에 조작할 때 뭐 생체 기능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상품도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지금 고령자들이 가진 재산을 우리 후견이란 명목으로 뭐 어떤 사람들이 사기치거나 또는 자기 친족이 어떤 후견이란 있으면서 재산을 막 빼돌리고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어떤 성년 후견 제도를 지금 개선하고 지금 개편한 작업이 일본에서 2007년도 17년부터 그냥 대대적으로 지금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초고령 사회에서 재산 관리 형태는 이제 딱 우리는 두 가지로만 봤습니다. 현역식이 어떻게 재산을 늘려서 은퇴 후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인출하고 장기적으로 자금 문제가 없도록 아까 같이 자산 수명을 길게 하느냐 이런 문제만 집중했는데 바로 고령기에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이런 금융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노년 금융 노년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붕괴되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그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산을 모아둔 자산을 퇴직할 때 자산을 평균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오래도록 쓸 수 있느냐. 바로 이제 그건 이제 디큐뮬레이션. 그 의견을 자산이 고갈되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이 체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금융노년학 전체의 포괄적인 어떤 개념인데요. 이제 그 대책으로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자산의 효과적 활용 측면, 금융상품이라든가 우리 주택자산 활용 방법, 그리고 장수에 대비한 또 하나의 어떤 금융 서비스를 지금 마련하는 거, 그리고 사업 승계, 그리고 상속 문제들 해결하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아까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건 안심하고 자산을 활용하는 할 수 있도록 금융 노년화 관점을 활용해서 고령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또 어떤 가족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우리 지금 고령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생각해 보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금융 노년화 기반에 통해서 고령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는 고령자 입장에서 조언하는 전문가, 또 성년 의견 제도를 우리 사회에 맞게끔 다시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또 신탁 상품들 여러 가지들이 우리 지금 고령 사회에 대비한 은행을 비롯해 금융기관들이 에게 주어진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고령자 금융 서비스가 지금 해외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이 지금 어떤 치매 환자를 대응하거나 그 어떤 장애 우라 뭐 이런 데 대응하는 가장 적극적인 유럽의 국가입니다. 유럽이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이 좀 빠른 국가이기도 하지만 특히 영국은 이 점에 대해서 좀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영국 HSBC는 이런 치매 환자에도 적극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음성 인식 전화 뱅킹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또 이제 고령자의 어떤 특성을 감안해서 이제 점포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웃 일본도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베리어 프리, 그리고 고령자들이 좋아하는 색깔, 그리고 또 고령자들이 편한 의자와 막 그런 점포 배치를 통해서 고령국을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무려 16,000명의 직원에게 치매 교육을 실시하고 했습니다. 예, 일본도 지금 치매 서포터 제도라 그래요. 대형 금융기관의 그 직원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어떤 예방 그런 관련 매너 그런 교육을 지금 적극적으로 받고 있고, 또 그 사람들 의무적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들의 지금 이제 어떤 대응 상황을 보면 미쓰비시 UFG 신탁은행 같은 경우 대리 출금 기능 신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전에 대리인, 내가 어떤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 때 대비해서 사전에 누가 나를 대리해서 일을 해줄 것인가, 그런 사람을 지정하고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돈을 인출해서 내 생활 자금을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이때 이제 어떤 대리인이 내 자금을 빼서 자기한테 유용한다든가 그렇지 않도록 또 방지하는 시스템도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지오 은행도 그렇고 스미토모 은행도 그렇고,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금융적 측면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고, 근데 최근에 IT를 활용해서 한 어떤 이런 고령자 금융 서비스 상품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목소리를 활용해서 아까 영국 HSBC처럼 목소리를 인식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금융 서비스, 본인 여부를 확인해서 금융 서비스를 편하게 제공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고령자들은 신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신체적, 심리적 어떤 측면에서 점포에 오기도 어렵고 또 글쓰기도 없는 상황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목소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고령자들의 금융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상한 금융 행동을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면서 고령 고객을 보호하는 거. 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다사사회라고 말하고 있죠. 네, 죽는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30만도 안 되는데 한 해에 돌아가신 분들도 지금 28만 대, 30만 대 오히려 역전되는 우리는 지금 그 시점에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도 태어난 애들은 90만 정도인데 1년에 지금 사망자는 130만을 육박하고 앞으로 170만까지 머지않아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사전에 나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내가 가진 자산, 무형, 유형, 무형의 자산이 상속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 분쟁 문제로 막 갈 수가 있고, 또 내 스스로가 의사 표현을 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에 가족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지금 복잡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노후 계획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자금이 끊이지 않도록 그 고령자를 지원하는 어떤 테크놀로지 그런 방법 차원에서 지금 IT를 활용한 금융상 서비스가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일본 동경에서 10월 달에 개최되는 그때 9월 27일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매년 이 박람회가 지금 개최되어 왔는데 그저 박람회를 지금까지 3번 정도 저는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2019년대 상당히 그 이전하고 양상이 달랐습니다. 바로 이 고령자 고용 복지 기구들이 상당히 많은 기구들이 IT랑 접맥이 돼 있더라고. 와, 상당히 이전하고 완전 다른 차원이었어요. 상당히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별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 이 정보 습득 수단, 어떤 이동 뭐 휠체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T랑 접맥돼서 상품이 나오는 건데, 굉장히 그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사회가 굉장히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다. 이 고령 사회 복지구도 이 차원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IT를 활용해서 최첨단 산업으로 가고 있구나. 물론 이제 그 차원에서 일본은 지자체와 정부에서 이 산업을 육성시키고 또 침해 산업을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업을 강화하고 또 세계적인 선진 고령화 산업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치밀한 정책적 과제도 진행되고 있는 차원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심 대표님께서 말한 바로 제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고령자의 변화를 바로 테크놀로지로 해결하고 그걸 이제 측면에서 이제 제론 테크놀로지로 차원에서 이제 학회도 만들어지고 있고 막 이런 우리나라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영국의 아까 이제 생체 목소리로 본인을 인증하는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에버세이프라는 회사는 자산관리 소프트웨어로 에버소프트를 개발해서 지금 금융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감지하고 사전에 그 가족의 경보를 보내는 기능을 지금 이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본의 그 교토 신용공고라는 회사는 고객의 금융 거래를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있는 금융거래를 감지해서 가족에게 메일로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가장 크게 또 논의되고 있는 것이 지금 본인의 의사결정 지원 문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질병에 걸리면은 내가 어떻게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또 어디서 살고 싶은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본인이 정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건 바로 본인의 어떤 인권 그 측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잘된 나라가 지금 영국에서 선제적 의사결정 지원법이라는 게 2000년 7년도인가 뭐 개정돼서 일본은 영국은 앞서가는데
그것은 일본이 지금 2013, 14년부터 굉장히 영국 법안을 일본 차원에서 해석하고 자기의 어떤 고령자의 의사결정 지원을 하는 위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마련했습니다. 일본이 2018년도에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 바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제 어떤 의료 종사자, 가족들이 그 본인의 의사를 따라야 하는 어떤 그런 걸로 하나의 지금 프로세스로 보고 있고, 그것이 이제 어떤 지침서가 바로 이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해서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바로 핀테크의 에버플랜이라는 회사인데, 이런 고령 고객들의 어떤 보험이란가 투자 정보, 의료 정보를 온라인에 보관해 놓고 일정 정도 서비스를 비용을 받는 그런 상품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 그 엔티티 데이터는 생전 유언 시스템 미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채팅 형식을 통해서 고령자들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파악을 한 건 내용을 그대로 저장해가지고 그걸 공유합니다. 이 성년 후견나 자녀들이. 그래서 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문제가 없는 어떤 그런 대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 계획을 또 지원하는 앱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드베이스먼트 솔루션이라는 회사는 바로 연소득을 입력하면 고령계, 정기, 중기, 후기로 나서 작은 계획을 상세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부족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세밀하게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자들의 그런 인지 기능을 또 개선해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돕는 앱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뉴로트랙하고 솜폼 히마와리 생명보험이 이런 인지 기능을 조기에 발견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금융학, 노년학에서 IT 활용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령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고령과 금융기관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IT 쪽으로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참 맞는 트렌드이자 또 사회과제 해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의의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고령자들의 라이프 플래닝은 그동안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라이프 플래닝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도 사실 거의 사회적으로 지원해 준 곳도 없고, 기껏해서 가족의 지원 정도에 기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고령자들이 적극적으로 라이프 플래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또 거기에 파이낸셜 플래닝으로 돈의 지속적인 자산 수명을 길게 하는 어떤 대책이 지금 다양한 상품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또 가족 개입도 이전처럼 좀 더 적절히 대응하는 IT화에 의해서 적적 기관들과 가족 등과 협력하에 많은 서비스들이 새롭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령자들의 라이프 플래닝 관점에서 지금 우리는 그 금융 서비스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 사회경제 환경, 고령 고객이 증가하고 금융 관련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자들의 인지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금융 서비스를 하느냐는 어떻게 또 다른 금융기관으로서는 또 다른 과제이자 또 하나는 사업 기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과제 해결을 통해서 금융기관으로서 어떤 존재 가치, 기업의 존재의 이런 걸 또 찾을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에 금융기관은 좀,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떤 고령 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인지 기능이 떨어진 고객에 대해서 따로 그런 고객을 대응하는 전담부서, 책임 담당자를 설정하고 현장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노년 금융학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 지금 포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보를 또 계속 우리 사회는 지금 그분들한테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IT 산업이 우리나라로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IT를 활용하면서 그런 금융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이 IT랑 접목될 때 소비자들은 더 편리성을 추구할 편리성을 갖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외부 의료 간병 복지 시설 그런 기관과 적극적으로 좀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에선 사실 고령자의 치매 인지증 문제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발견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벌써 고령 고객과 대화를 하거나 돈에 관련해서는 어떤 지금 현재 대응하는 그런 그분의 상태를 보면 바로 감지를 하고 올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의료 간병 복지 시설과 이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대응하는 어떤 그런 체제도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네, 아까 말씀대로 일본은 지금 이 고령자들의 금융 서비스 문제에 상당히 지금 최근 5년간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상당히 밀도가 그전보다 높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금융제론톨로지 협회가 지금 결성돼 갖고 있는데요. 게이오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상당히 좋은 논문을 지금 발표하고 또 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런 정보를 일본에 시키면서 많은 지금 것을 체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금융기관을 적극 호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기관 어떤 담당들 교육도 지금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고 여기서 금융기관 상당히 뭐랄까 호의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청은 일본의 금융청,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입니다. 여기서도 초고령 사회에서 금융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지 상당히 선도적으로 금융청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일본의 지금 고령 고객 일본 고령자 75세 이상 인구가 2천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머지않아 2,500, 2,800명까지 갈 인구 구조입니다. 2025년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2025년 문제는 그 개념은 뭐냐면 2025년에 누구냐 그 이전에 그 단가이 세대가 전부 다 75세 이상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75세 이상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양한 간병 의료 문제 그리고 어떤 이런 사회적 금융 관련 사회적 문제도 많이 터지지 않을까 이제 어떤 우려하는 어떤 그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권협회, 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도 이런 고객에 대한 다양한 어떤 대책을 지금 논의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논의 중이고 또 거기서 개선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하고 지금 좀 짧은 시간이지만 또 아니면 여러분 긴 시간도 될 수 있지만 이 고령화 사회 또 아니면 지속 가능 시대 어떻게 하면 이제 금융기관으로서 좀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그걸 금융노년학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웃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0분을 좀 넘었지만, 네, 제가 끊을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손을 드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대신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이 SDGs 목표에 따른 ESG 계량화 측정이 어렵겠지만 국가별 ESG 경영 가치 순위 측정 지표에 의해 예를 들어 시니어 계층의 국가별로 자산 수명, 재무적 상태 순위가 발표되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네요, 질문이. 네, 굉장히 저도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SDG를 지금 국가가 전체 사회적 대응 어떤 그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유엔에서 아까 금융 측면에서 그런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모든 게 좀 더 시간이 좀 흘러가서 그런 국제적인 어젠더로 좀 국제사회 어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으로 앞으로 만든다면 더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김수영 팀장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금융노년화 관련해서 이제
그 금융과 이제 금융을 바탕으로 이제 재무적인 서비스와 비재무적인 서비스를 이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밸런스를 좀 어떻게 맞추는 게 그 우리나라의 상황에 좀 적합한지 좀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궁금합니다. 예, 최근 물론 이제 금융 분야의 이제 대책, 또 비금융 분야의 대책으로 아까 말씀 제가 드렸는데 사실 금융의 본업으로 금융 차원에서 좀 더 기존의 어떤 금융 서비스를 대상층을 확대하고 이제 고령층을 한다는 차원에서 재무적 차원이 금융기관에서는 자기 어쩌면 본질적인 업무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좀 더 일정 재무 쪽으로 좀 더 기존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비스와 상품 개발 능력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확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두 번째 이제 비재무 관련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기관과 외부 복지기관 그리고 또 고령화 단체들하고 협력해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일본도 그렇지만 지금 요양산업으로 금융기관이 대거 진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90년대 초중반에. 근데 우리나라도 KB라든가 막 하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지금 이미 진입을 했고 요양산업에 또 아니면 진입을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지금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본질은 본업일 차원에서 고령자 대상지 금융 서비스와 상품 서비스 그런 상품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가 좀 뭐 꼭 비율로 따지다 보면 7, 80%가 먼저 금융에 집중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김수영 팀장님 음소거 해제시고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네,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G, 그 부분을 넘어서 SDGs 쪽 가는데요. 그러면서 예전에 그냥 은퇴 설계 중심 그런 곳에서 이제는 그 소비자인 어르신들의 뭐 인지라든지 뭐 권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을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방향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과연 정말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러한 것이 굉장히 앞으로 많은 그런 얘기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한 그 100조? 뭐 이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 그런 그 활동이 실제 어르신들이 느끼지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가요? 그 본인들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어떤 그냥 외부에서 보기가 좋은지 또는 뭐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금융기관이 그 적극적으로 서비스하는 거. 대응하는 SDG 경영 그런 것을 일반 그 고객이나 소비자가 느끼냐? 예, 네네네. 예. 예, 지금 그건 이제 어떤 다양한 설문조사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직접 이제 그 소비자들을 만나보신 제가 안 와서 이제 그렇죠. 얼마 그래서 계량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일단은 어떤 이런 금융기관의 어떤 대응 체계나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언론으로 많이 흘러나가고 있고 아, 또 네네. 하나는 그런 것들이 다양한 기관들하고 협력 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네네. 들자면 일본은 우리랑 좀 다르게 그 어떤 정부 단체 기관이나 그런 거 독자적으로 막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가 이제 SDG를 하더라도 지역 금융기관하고 손을 잡고 또 거기에 또 하나는 거기에 전문성이 MPO가 또 끼어 있습니다. 결국 MPO가 실행을 하면서 금융기관은 돈은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은 또 그걸 상품화시키고 그리고 지자체는 거기에 전체적인 기반을 해주고 이런 협력 모델 체제로 지금 일본은 대부분 체제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소비자는 느끼지는 않던 그런 개량화보다는 그 어떤 협력 체제 속에서 그 암암리에 소비자들한테 그런 것들이 인식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금융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어떤 품질에 대한 것을 느끼기 어렵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 금융기관이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 어떤 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그룹들이 있었으면 좋을지. 네. 예. 이제 금융 어떤 테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테마에 따라. 네, 이제 테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금융기관에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냐, 어떤 이유에서 개발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주로 인제 아까 뭐 IT 기업이라고 IT 상품 뭐 아니면 금융 상품 그런 모델을 뭐 개발한다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인제 뭐 일단 주도가 되지만 거기에 또 이런 고령자들을 많이 접했던 그리고 고령자애들은 그런 환경을 잘 아는 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안에 어떤 전문가로서 의견을 말하는 그 물론 이제 고령자 분야도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그 전문 분야가 다른. 그래도 그런 어떤 또 그런 단체들의 의견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고령자 상품 개발할 때 이제 우리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고령자들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다들 참여를 시킵니다. 특히 이제 뭐 그런 협의체가 그래서 협의체라는 게 굉장히 일본에서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 어떤 단체에 근무하는 어떤 전문가들 의견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학자들 뭐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금융기관하고 협업을 통한다면 더 좋은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실제로 이용 확률도 높일 수 있고요. 예, 그런 어떤 협력 체계가 좀 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국내에 금융 노년학에 관련한 그 교육이 한참 있었다가 없어졌는데요. 네. 어떻게 국내 다시 그것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 총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우리 금융 노년학의 개념은 그 이전에 한주영 네. 대표님이 그 사단법인을 읽기 전에 그 퓨처 모자이크라는 데서 선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조와 분위기가 계속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그런 RFG라는 어떤 자격들이 계승 승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은 전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고령화 그리고 은퇴라는 개념이 이제 싹트기 시작했던 어떤 그냥 바로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벌써. 이 10년 시점은 그때랑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떤 뭐 고령화율이 지금 17, 18% 이상을 향해서 지금 초고령 사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고령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또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도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지금 하는 상황이 인구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저는 그때보다 더 적기지 않을까. 지금 물론 은행,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 전반에 그런 풍토 그리고 그런 시니어들의 어떤 금융 니드뿐만 아니라 이거 사회적 니드를 대응할 수 있는 걸 전반에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실버 산업 이런 포럼이 좀 앞장서 주시길 저는 간절히 바라고 저 또한 이 측면에서 앞으로 기꺼이 어느 때라도 즉 정보뿐만 아니라 뭐 물적 자원통해서 이 산업이 잘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럼을 잘 이끌어 나오고 좀 앞으로 계속 이끌어 나갈 때 많은 여러분 집행진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잘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을 마치고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세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장수경제와 연금 상품인데요.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